그러면 정순용 울산항공부사장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도 먼저 맞아라고 일단 첫 번째를 발휘시켜주니까 제가 약간 두서없지만 개인적인 좀 생각들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사실은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국정과제로서 여전으로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북극 항로는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북극 항로 이야기를 2008년도에 제가 R&D 총괄사무관할 때 또 이야기 나왔었고 훨씬 그 전부터도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북극 항로가 조금 이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좀 실제 운항된다는 게 좀 쉽지 않았던 점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북극이라는 그 어떤 기상 환경 그리고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얼음에 깨는 좀 쉐링선의 앞에서 좀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따라서 베링에 걸쳐가지고 영해에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항로가 북동 항로인데 특히 러시아 영해를 지날 때 러시아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가 때문에 사실 러시아 영해에 접근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북극 항로가 부산항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아마 단기적으로는 울산항이 먼저 시작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 울산항은 계속 수입 항만으로서 지금 풀품, 목재가 계속 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이 북수항로, 그러니까 캐나다 영해를 통과되는 북수항로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아마 19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그 북수항로를 통해가지고 계속 목재가 지금 수입되어 있고 지금도 목재 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빠른 거는 저희 울산항이 좀 빨리 진행되지 않는가 현재 북극 부분에서 그리고 향후에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런 어떤 에너지 부분들은 또 저희 울산항에 태그 터미널이 있다든지 어떤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서의 들어오는 북동항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먼저 우리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부산보다는 저희 울산이 먼저 북극 항로는 일단 실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얘기하면 또좀 진행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이 편을 참석하면서 제가 좀 자격이 있나 걱정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저희 대수부에서 지금 북한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 차원에서 아직 크게 업무를 추진하는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좀 다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됐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수영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극항로는 석회가 필수 상황이 되었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 울산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충분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울산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액체 화물 주치우 항만이고 또 세계적으로 4위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항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면은 친환경 벙커링이라든지 연료 벙커링이라든지 또 북극 자원을 수입 저장해서 다시 분배 가공하는 이런 역할들, 에너지 물류 허브함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헌식 울산시청 해양수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시청 해양수산과장부 근식입니다. 순서가 맞았네. 갑자기 순서가 하지 않고. 앞서서 우리 항만공사 부사장님과 해양수산청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울산은 냉실공이 국내 액체 화물 1위 항만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정 과제에 지역 과제로 울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고부가 가치 에너지 고일 가스 물류 신북방 전진 기지로 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지금 북극 항로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아마 우리 시도 파견을 갈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앞으로 대통령 직속 북극 항로위원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는 또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오신 유니스트나 우리 업체 대표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북극 항로 시대 대비해서 현 시점에서 울산항의 전략 및 과제에 대한 검토도 하고 울산의 어떤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 지금 금년도 정책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유니스트, 울산연구원, 울산항만공사, 대수청 등 산학연관 이런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해서 북극 항로 관련 국제 동향이나 물동량, 항로, 산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극 항로 연관 산업, 즉 선박, 해양, 블렌딩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지원, 행정 인허가 등에 대한 지원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도 과가 기업 현장 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극 항로 개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제 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항만기본계획을 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놨고 앞으로도 중간에 이제 수정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 울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중에 에너지 특화를 한다든지 부산은 컨테이너 특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도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새로운 신산업 울산의 먹거리로 이제 북극 항로를 저희 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훈 유니스트 경영과학부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의를 해서 오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학계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계에서 말하는 북극 항로의 기술적, 환경적 과제와 울산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또는 전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왜 울산항이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환경적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기술적, 환경적 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북극 항로라는 것 자체가
여름 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얼었죠. 그리고 여름이라고 해도 얼음이 녹는 시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뚫려있다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있고요, 빙하가 있고 얼음이 떠다니고 얼음이 있다는 의미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선들이 가는 그런 항로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최적화가 다음 달 최적화 혹은 내년의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출항을 하면서 루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이 유빙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음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싱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기술적인 근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구장창 가면 되겠죠. 지금 이번에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중국의 시레전드라는 회사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컨테이너를 출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전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고 앞으로도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서방 세계에서는 달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헤게모니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드 섹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서방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스케줄을 할 때, 지원할 때 보통은 서플라이 체인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그들만의 항로를 갖게 되고 그들만의 서플라이 체인 루트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방 세계에서도 그닥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배들을 많이 보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으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거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폴라코드 이걸 보면 유빙이 있고 빙하가 있는 지역이 하게 되면 지역의 뭐랄까요 그 나라 연안 국가의 그 오소리티를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얼음이 이렇게 떠다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엑스포트선을 앞뒤로 막 이렇게 둔다라고 해도 그게 결국은 러시아의 세빙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 싸움을 가야 되겠지만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으기 위해서는 마치 지금 중국이 하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관계가 좀 더 우호적인 관계로 되던 아니면 트레이드 관계에 향해서 FTA스러운 무언가 서로 간에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제가 엑스포트선, 세빙선 얘기를 했죠. 우리도 아라몬이라는 한 대가 있습니다. 또 한 대는 더 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세빙선이 없이도 사실은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면 내빙 설계가 되어 있는 배들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빙선이라 그러면 철판이 두껍고 더블 홀 이상이 되고 이 프레임이 구조가 좀 단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도 좀 약한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배들 이런 배들의 상당 부분은 재미있게도 울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빙선이 없습니다만 이런 내빙 기술 이런 것들 사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튼 이 내빙 선박을 만들게 되는 큰 문제가 뭐냐면 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무거워진데요. 그럼 고추력이 필요하죠. 고추를 내면 엔진 추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따라온 얘기는 환경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CO2 문제라든가 폴라코드 때문에 IMO에서 발표하는 폴라코드 때문에 극지에서는 중유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암모니아를 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암모니아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유해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중유보다 덜한 것 뿐이죠. 근데 지금 폴라코드도 그렇고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 이게 에미션을 줄여라 정도가 아니라 제로 에미션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더 강한 환경적인 규제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 배들, 상선들, 회사들 혹은 그 항만들만이 여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환경적인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왜 울산이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벙커링 앞서 말씀하셨죠. 울산항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인프라가 있긴 합니다. 친환경 벙커링을 과연 동부가 어디서 할 것이냐고 한다면 울산은 아마도 탑 한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북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석유화 배후 단지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우리가 지금은 암모니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수소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울산에서는 이미 수소 인프라를 어느 정도 규모의 격에 도달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니까요.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학계 사항입니다. 그럼 추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엔진이 가장 환경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얘기하면 결국 핵추진입니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엔진을 넣는 방법 앞에서 SMR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이제 그 공대쪽 교수님들과 산업공학 교수님들, 소재공학 교수님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울산에서 벙커링이 가능한데 친환경도 가능하고 암모니아와 수소도 가능한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북극 항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혹하네,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혹하죠. 그리고 중간 기항지가 없습니다. 그 긴 거리를 그 혹독한 환경을 기항지 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진입하기 전에 배는 일종의 최상의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만 이 14일, 15일 후에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이런 리페어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위 수준이죠. 배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으로 흐를 수 있는 배가 예를 들어서 내빙 관련해서 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페어나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한다거나 향후 극미래에 더 나아가서 이 배를 SMR 베이스로 핵추진 엔진을 개조를 하게 된다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한 곳이 어디였을까라고 얘기해보면 사실 울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계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저희도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중 하나는 이 항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업화가 되어야 되고 상업화 이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최적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얼음 때문에 유빙 때문에 녹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이내믹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최적화 모델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위성 사진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 머신러닝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유니스트에서는 산업공학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증권계공 교수님들이랑 이미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2년 후에 포커스팅은 자신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루트가 가장 최적이 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왜 울산항이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에 울산이 이렇게 친환경 벙커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리페어를 최적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울산항이 기항한 업체들한테 이 루트가 가장 효율적이고 이 루트를 통해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리탑을 줄 수가 있고 퓨얼 이피션시를 도달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울산항은 아마도 최적의 기항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업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건 울산항만물류협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항만물류협 회장 유병건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업체로 보면은 일단 정부나 이런 지금 국내에 많은 북극 항로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업체로 보면 사실은 돈이거든요. 이익이 얼마나 창출하느냐 이게 최고 관건이라서 물론 이제 어떤 그게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되는 것도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물류업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물류업체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역을 하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선사가 배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이 항로를 했을 때 리스크가 적어야 된다. 그래 해야만 이제
전시성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로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 좀 극복하고 나면 아마도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우리가 뭐 부산이나 우리 울산에서 좀 대단하지 한 보름 만에 나머지 지금 수혜수 쪽으로 한 30일 거의 한 이론상으로는 한 30% 이상의 물류 효과 거기에는 또 기름값이라든지 다른 임금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또 어떤 물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조금 뭐 다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북부 강로에 대한 어떤 그런 얼음이나 빙하나 예전에 한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에 녹는 어떤 그런 것들도 언제쯤 이렇게 최적의 어떤 빙하가 녹아서 세빙선이 스코트를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세빙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배라든지 벌크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뭐 에스코트하는 러시아 쪽의 세빙선도 40, 50대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승인받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러시아는 또 어떤 우리 뭐 국방이나 이런 쪽에 또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반 자체적으로 보면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컨테이너선 위주로 이렇게 많이 운항이 되고 있고 또 뭐 세계적으로도 신안 부산항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그 컨테이너선 위주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컨테이너선이 됐을 때 상당히 좀 그만큼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이런 데 울산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컨테이너선이든 어떤 일반 벌크선이든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빨리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 넘기 한 6월에서 11월 제한적인 어떤 그런 운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걸 얼마나 적재적소에 운항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겠나 이건 더 이제 고민도 해보고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안보적인 어떤 그런 또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울산에 조금 더 특화된 이런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뭐 우리 울산의 액체를 세계적으로도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벙커링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어차피 뭐 기름이 없고 뭐 어떤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울산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단말성으로 이렇게 얘기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물류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부산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해수부도 지금 뭐 이전에 또 사실은 또 이런 북부 강로 개설에 대한 난이성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좀 부산이나 그쪽에 울산 포항 다 같이 해서 해수부도 좀 옮기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어쨌든 부산, 울산, 포항이 같은 한국에 대해 뭐 그쪽 강로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친환경 뭐 인프라 이런 것도 같이 어떤 구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극지 항로다 보면은 뭐 어차피 이게 아까도 뭐 알아온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 배를 통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의 어떤 구조라든지 해빙이라든지 그다음에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더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조금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물류 쪽에서도 더 한 번 더 연구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 중공업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국내 어떤 K 조선에 대한 어떤 입지는 우리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추가적인 또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MRO 사업도 같이 병행하도 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항도 미래는 그런 것들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가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더 좋은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도 유기적인 그런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도 자유롭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항 뭐 하면서 깜빡했던 게 미니스터 있다고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GS대에서 현재 북구항과 관련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한다는 걸 제가 처음 듣고요. 그리고 현재 북구항 쪽은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조금 이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이라는 것은 녹는 게 아니고 약간 얼음 두께가 얇아지고 3-4m 정도는 사실상 시링선을 깨고 나가는데 그 이상 두께 되는 시링선을 깨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얇아진다는 거고 또 이렇게 빙하가 더 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태지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바닥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니스 쪽에서 계속 그 일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울산에서 나가실 때 어디가 최적한거라는 걸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처음 들어서 되게 고무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내용들은 다 정리 다 돼 있고 이렇게 가볍게 그냥 좀 모여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봤는데 뭐 이렇게 장을 마련시니까 말씀드린다면 지금 북광 일반적인 걸 지금 워낙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관계가 어려운 거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굳이 여기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포커스 맞춰야 될 거는 왜 부산항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아마 그런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면은 이게 국정과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과제가 돼 있고 해수부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분명히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개입은 자원이거든요. 일단 정부 예산,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예산을 우리 울산에 안 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국정과제로 우리가 그 울산에서 발빠르게 하게 되면은 뭐 지자체에 주는 거라든지 또 우리 울산공사라든지 울산기술청 이렇게 그 정부 예산이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이 국정과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가능한 게 뭐냐. 지금 북수항이거든요. 지금 캐나다 본부에서 풀프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허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가 이게 좀 크다는 거예요. 지금 무진제지 쪽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수입해 오는데 허리 안 됐던 이유가 결국은 비용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국산물을 통해서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 그럼 이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를 잘 활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결국 도는이는 주체가 울산시나 우리 울산공사 그리고 울산해수청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무진제지나 우리 울산에 있는 화주들이 그 북산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마련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올해 들어서 북산도 이용해서 무진제지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올해는 거의 다 끝나지만 내년 초쯤에 만약 배가 입항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대대적으로 우리 울산에 홍보할 수 있죠. 지금 북수항로, 북상로 북부항로를 잘 몰라요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 일단 북부 항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울산이 먼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울산광사 쪽에서는 지금 무진제지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하는데 이제 해수부터 요구하면 국적선사를 이용해서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 이 캐나다 쪽에서는 자기들이 설계한 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프리트를 보내주는 그런 데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외국적 선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울산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를 우리 울산에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마 특도항로 통해서 유럽 가는 부분들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은 결국은 그 전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렇게 몇 개월 정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그것만 갖고 화주들이 그 물건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걸 이렇게 비를 끊고 하지 않거든요. 화주들한테 가장 큰 거는 그렇게 지금 정식선 자기가 보내서 그 받는 곳에서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100% 담보가 해야 이용하지. 그러지 않는다면 쉽게 이용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지금 북방으로 유럽 가는 거는 간담 좋지만 시간도 줄여가지만 아마 그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시야광도 좋아지면 자원에 가까운 부분. 일단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북산을 통해서 일단 무진제지나 이런 어떤 풀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됐을 때 러시아 사회들이 들어온다면 현재 울산에는 탱크 통일하려고 농단이 지금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항공사 쪽에서 이제 인프라 개선 쪽으로 해서 지금 남시항 쪽에 저희가 현재 전체가 지금 엑시트 메시지만큼만 한 2개 선수 정도를 현재 일반 못 쓰고 있는데, 남시항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사 끝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계획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기에 전체 다 엑셀 클러스터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프라 구조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금방 그렇죠. 저희가 북항로 자체가 울산항으로 들어온 게 2009년에 처음 북항로 개설했지만 그걸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거는 독일 국적 배였고 계속 못 이어가다 보니까 북항로가 글로비스 배가 처음에 2013년도에 시범 운항을 했을 때는 방향으로 들어와버렸어요. 울산에서 계속 이제 시도를 했지만 울산으로부터 방향으로 우리를 뺏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해야지 울산으로 이제 끌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담회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좀 참고해 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말씀해 주시면 아주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사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저 우산항공사는 서로 협력해서 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자담회 나간 거에서 해수 쪽에다가 북한으로 지금 활성화해서 뭐 어떻게 정책 추진이나 이런 걸 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현재는 초기 그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통해서 북한 TF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금년 6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올해 뭐 아시다시피 해수부가 부산 이전으로 인해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하고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우산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극항을 개척하고 뭐 해안 수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전담 조직을 연대에 좀 신설할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뭐 외교부 같은 경우는 대러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지금 행안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인력 등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북극항 진출을 위해서 그 국제선사나 기업의 북극항 개척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 수리조선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뭐 MRO 같은 여러 것들 포함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나 또 석유가스는 북극자원 활용 산업을 좀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셀빙 기기는 컨테이너선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사업을 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2026년부터 한 30년까지 약 24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외국 개발 사업도 좀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 개척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데요. 국제선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북극항 시공란을 갖다가 매년 중에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현재 아까 울산에서 출발하면서 좋은데 현재 본부 계획은 두산하고 로테르담을 왕복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왕복 한 50일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운항선가 삼성 기후 그 피터슨 컨테이너선이 그 우리나라 국내에는 없으니까 레이선을 보유한 그 외국 그 컨테이너선하고 용선해가지고 그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뭐 선사라든지 파주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사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 인력 또한 아직까지 국내 인력으로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극지 회의사를 갖다 투입해서 운항하고 우리나라 국내 회의사는 등등을 좀 승선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방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또 그 울산 항공사 같은 경우 공공기관의 공무 담당 수의관이 말씀하시기로 그 인센티브 이런 화주라든지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선사 같은 경우는 뭐 항만시설, 저반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률 한 50% 감면하는 그런 정책도 좀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화주를 대상으로 대상 볼륨 인센티브 확대를 해가지고 현재 월급항을 액체하는 컨테이너 항공 등에 대해서 일정 수량 이상으로 유치하게 되면 지원금 같은 경우를 좀 지원하는데 그걸 또 확대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인센티브 발굴을 좀 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부탁이 있었고 또 참여 서마주 그 발굴도 좀 해달라는 항공사 측에 좀 요청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외 결정 분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사업하면 2027년부터 아마 추진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 주요 항만을 화물대로 특화 개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LNG 그러니까 에너지 허브가 나왔어요. 그런 데는 제가 주시면 사람은 알다시피 컨테이너 들어가고 여수 광양 같은 북한 LNG 열량 허브를 유수합니다. 이런 계획이 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뭐 물리학 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을 운항하려면 그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성이라든지 북극항 운항전 안전성을 구축하는 필요가라든지 매뉴얼 등을 내년부터 좀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정도로 제가 우리 해수부를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분류로 강화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울산시랑 남방파제가 모두 완공이 주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업 2단계 사업 추진에 좀 탄력을 좀 받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에너지업 2단계는 지금 앞서 우리 하만 기본 계획상에 20만 톤급 유조선 세척이 접안하는 걸로 앞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전략 정함을 위해서 메탄올이라든지 아모니아 시용이 가능한 화학공업 사선석에 유일선석 이렇게 좀 두두 기능을 좀 개편한 이런 하만 기본 계획을 수정하죠. 우리 기능을 좀 내년 2월 중에 파트
신학 방파원 2단계 사업을 6월 중에 발표해서 내년 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이런 어떤 에너지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그 위성을 쏘아서 지금 그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얼음이나 해빙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진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거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북극 항로 쪽에 지원도 하고 유효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유니스 때도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또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얼만큼 그거를 진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빙하라는 게 저희가 가다 보면 어떻게 물이 떠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더 좀 실시간 예를 들면 그런 게 된다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선사라든지 아마 봐주고 그 위험성 그다음에 정시성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담보가 된다 하면 더 빨리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보다 지금 어떤 속도가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속도들이 많이 빠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우리가 우리 항로를 개발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언제쯤 또 우리가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어떻게 되는 예상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안전한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위성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최적 루트를 계산해야 되는 방법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일본 팀을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성 자료와 같은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계곡학 교수님들이랑 하고 있는 이 예측은 위성 자료를 통해서 얼음의 색깔이나 얼음 등포를 보면 얼음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더 붙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빅데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보고서 지금 어디가 녹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얼음이 녹는 추이와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가서 향후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 모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준을 가지고 다음 달에 우리가 어느 정도 피저빌리티를 가지겠느냐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축적 중이고 머신러닝 통해서 모델을 계속 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지금 추위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가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있어서 슬로우 스티밍이 아니라 다른 방법 썼을 때는 우리가 어떤 루트를 쓰는 게 더 좋은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익스터널 팩터로 하는 계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금리에 뭔가를 쓴다는 느낌보다는 예측 모델, 설명력이 높은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예측 그 에러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잘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화 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장 연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 얘기하셨습니다. 얼음 속도라든가 추위 얘기하셨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들어서 하는 또 다른 주장은 앞으로 10년 내일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여전히 세계길이 있어야지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이 있고 중국의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시황으로 호텔에서 오늘 왔다 갔다 했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태풍 내는 정도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뉴 무슨 CP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인데 조울에도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얼음 녹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있는 것을 에비던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로는 사실 다 전문가들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타산상에 맞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거를 해서 언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얘기하면 천도도 이게 나오죠.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비가 안 된 구간이나 구간이 거기에 대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봉을 얻어먹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다시피 최적의 어떤 뭐랄까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다오나 청도나 상해항,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 부산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거인데 아마도 분명한 거는 유럽이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동북아 중에서는 분명히 부산항에 들어오실 것은 큽니다. 그렇다면 대공항으로서 버커링 인프라로서 부산항에 계신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얘기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거대 항구는 대부분 다 태평양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닌슐라 쪽에 있는 왼쪽 올라가는 이 단기간에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북극 급류가 진짜로 가시성을 띠게 되면 결국은 상해와 부산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구조를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거기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세컨티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이제 우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죠. 저도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단면도가 아니고 어떤 팀이나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뛰어나가서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위성자료 쓰신 거죠. 위성자료는 그 직업예고가 교수님이 작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찾아보시면 기사도 나오고 저는 말하는 게 우리 미리스트 쪽에서 이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링해 나가는 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근데 대학에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생이 붙어야 되고 그러면 대학원생들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프로젝트를 받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부산시 우리 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결국은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북극 항공한다 했을 때 우리 이게 좀 더 지방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중앙정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가 연금적으로 치고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니스트가 이런 걸 해 나간다면은 조금 이렇게 뭐 예산을 좀 이렇게 연구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조금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중앙정 해수 주관으로 해서 이제 각 부처가 연합하는 그런 어떤 테스크포스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울산시가 주관에 대해서 이 유니스트 오늘 모임 뿐만 아니고 파주 협의회도 주고서 또 우리 선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테스크포스의 부분에 대해서 그 테스크포스가 뭐 특별한 성과가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방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분기별로 이렇게 모여서 점검하고 어떤 서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배운다면 좀 좋지. 저희 울산공사는 사실은 나서려고 할 때 공공기관이라는 좀 지향성이 있고 또 어떤 모양을 본다면은 조금 지자체가 앞에 나서면 좋고 또 그리고 지금 계속 교수님 하시는 혹시 급지 연구소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나요? 급지 연구소요? 저희는 그냥 개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좌측을 도와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이터를 모으면서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진행형 해양류 연구 전략연구소라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방금 사실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6명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사실은 회의 한 번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제 어린 또래고 주니어 레벨 교수인데 좀 시니어 레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랩을 돌리고 이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려면 이게 전부 다 돈 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금액이에요. 당시 신의 교수님 밖에 의사가 또 떠오르는 게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공항사 쪽에서 그렇게 크다면 저희 또 내부 규정을 봐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도 그런 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울산은 뭐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규 지정을 신청해가지고 울산이 이제 아모니아 그린 규제자유특구가 금년도 6월달에 지정이 되었고,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중대형 선박용 TTS 투십 벙커링 안전기술 개발 실증 사업도 이제 내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합니다만, 이가 이제 워낙 바뀌었을 건데 그 당시 계획을 한 160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대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하고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벙커링 아모니아 벙커링 기자재 개발 실증하고 또는 그 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표준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또 그거 외에도 이제 부유식 풍력도 배후단지 준비도 하고 있고, 시는 에너지 부서하고 조력산업과 신산업과 이제 그런 부서들이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보면서 이제 유니스트에서 최근에 무경대학교하고 공동기술교류회를 또 하시고, 저희는 이제 유니스트가 이제 해양수산 AI 융합연구센터도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도 듣고 참 놀라웠고, 북극 항로 개방을 대한 항만 전략에 대해서도 또 하셨고 해서 앞으로 저희는 아까 항만공사 부사장님 말씀처럼 이 극지 쪽으로 가려 하면은 이제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해양물류 조선 또 에너지 환경 어떤 세빙선 뭐 이런 전문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와 또 울산대학교와도 이제 좀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려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이신 우리 이제 기관, 연구원, 항만공사, 또 업체 이런 쪽하고 또 울산연구원도 있고, 정말 그런 TF를 앞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씩 우리도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도 좀 확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유니스트에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뒷받침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는 이제 해양수산과다 보니까 수산업도 챙겨야 되고 해운도 챙겨야 되고 해양 레저 이런 쪽도 앞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북극 항로는 앞으로 또 새로운 울산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도 지금 하여튼 수국 파견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오늘 뭐 그런 거기 맞으시면은 TF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저희가 자료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울산은 그 항만이 있는데 부산하고 또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이제 부산은 아시다시피 해양대학교, 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뭐 해양연구소, 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모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내 석학들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고,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바다를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뭔가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해가고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걸맞을 정도로 미리 준비가 되어 왔는데 울산은 뭐 152km 바다가 있지만 자동차, 중공업, 조선으로 이제 바벨이 한 58km가 되고 거기서 항만이 우리 신항만하고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산처럼 관심을 가지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 항으로서 그동안 정말 특화되어가고 여기 계신 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으로 울산이 전 세계적으로 또 4위까지 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탁월한 일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시도 항만을 강로에 적합하게 조금 더 이제 위에 분들은 어떤 정치적으로도 있고 표도 있고 항만에 종사하는 분들이 산업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주민들이 또 관심을 또 많이 또 가지셔야 되고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우리 이제 오늘 오신 해양수산 정과장님, 항만공사하고 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물류회장님 또 유니스테이 교수님까지 오시고 정말 오늘 자리 영상일보에서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새로운 테이프를 만들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를 드리고 실천하는데 많은 어떤 조언을 주시면은 거기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가는데 사실 울산에는 뭐가 되니까 계속 보면 하고 부산이 북극 항로로 갈 때 울산은 어떤 면이 유리할까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렇게 많은 기관 주요 단체 교수님까지 계시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좋은 그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사실은 항로 관련해서 부산보다는 울산이 아마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국가항로가 정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험을 해 나간다면 부산이 아마 과실을 받아가는 부산보다는 울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에서는 지역적으로 10년 대로 이렇게 된다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에서는 이게 강에서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서 이제 호텔단에 간다면은 사실 작게는 2-3개의 분들을 가서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또 가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호텔단에 갈 때 시야에 그 북동 그 위에 북쪽에 항만에서 뒤에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롯이 부산에서 호텔단을 마크하고 다시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에서는 당분간은 에디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느 동안 마찬가지로서 추진해서 이렇게 발판을 해놨고 러시아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 확실히 우리 울산이다. 울산은 당장 지금 지원책이 좀 나오거든요. 지금 북산 관련 나오고 또 러시아에서의 어떤 자원들이 울산으로 오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결국 우리 수익 강만이거든요. 결국 에너지 자원이 들어오면 태그 터미널을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게 러시아 쪽에서의 자원들이 울산에 있어서 주로 일본 쪽 수출이 돼요. 지금 일본은 고비한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 쪽은 이 액체하고 시장 탱크가 시험적으로 있지는 약간 소규모 정도로 있지 이게 대규모 정도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기 있는 탱크 터미널에서 11개 탱크 터미널에서 있는데 주로 수출하는 곳이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의 미쓰비시나 중앙상사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그러니까 울산에다가 자기를 수입해온 어떤 액시함을 보완시켰다가 여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일본으로 다시 보내주고 또 이게 본고 쪽에 자기들이 영업하는 그런 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로가 많이 열린다면 결국은 우리 제가 볼 때는 그 울산이 혜택을 본다.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울산 쪽은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금 막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관심이 오고
또 이렇게 예산 지원도 막 하겠다고 이럴 때에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우리한테는 큰 도로 상황이 한 번 더 좀 접근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물론 저기 하역산 입장에서 폐치항에 들어온다는 뭐 크게 부분은 없겠지만 약간의 다른 수입 화물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폐치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들이 넓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울산의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중앙정부는 이게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약간 운신폭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소규모 팀으로서 빨리빨리 이렇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가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겪지 않을까 초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울산의 중심으로 좀 더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니스트 쪽에서도 모델이 발표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 우리 유니스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항공사 이렇게 하고 수출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각 우리 좀 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더 우리 울산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만 더 각오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렸던 게 얼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녹는지에 대해서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든 것 이외에도 저희가 하나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경제관과의 관계들을 벤치 마케팅을 해서 기항지로서의 울산, 기항지로서의 부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셀링하는 것을 좀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항구라는 곳은, 항만이라는 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로서 들어왔을 때 번거링을 하고 우선 하이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페어까지 하고 나서 흘러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타임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이피션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물론 베이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도움을 좀 주게 되면 좀 더 이제 더 가시성 있는 성과를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좀 열심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